25년 전 수많은 거대 생물들이 갑자기 전 세계에 나타나 거대한 몸집으로 파괴를 일삼았고 사람들은 그들을 용이라 불렀다. 용의 힘을 가진 그들은 드래곤이라 불렸다. 그리고 3년 전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한 마리의 용이 미츠키에게 다가왔고 그녀는 용의 힘으로 공격했지만 실패했다. 그때 그녀의 오빠인 유우가 나타나 그녀에게 무언가 당부하고는 기이한 형태의 용과 맞서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강력한 힘이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미츠키는 뒤에서 오빠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회상이 끝나고 유우는 눈을 떴다. 그는 낯선 곳에 있었다. 하얀 모래사장과 푸른 초목, 멀리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이곳은 거대한 섬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해수욕을 하던 이리스와 우연히 마주쳤고 그녀의 나체를 보고 말았다. 이리스는 그를 변태로 오해해 소리를 지르며 힘을 소환해 공격했다. 하지만 그녀는 힘을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아 오히려 스스로를 해치고 말았다. 솟구친 파도가 그녀를 해변으로 밀어냈다. 이리스가 의식을 잃었을 때 그는 우연히 그녀의 몸에 있는 용의 문장을 보았다. 정의로운 군인으로서 유우는 자신의 군복 재킷을 벗어 이리스의 몸을 가려주었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유우를 변태라고 생각했다. 이 미드가르 섬에는 원래 남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유우는 닛불의 현역 군인 증명서를 보여주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리스는 그가 동갑인 16살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유우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돌려 이리스가 옷 입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자기 옷을 입는 대신 이리스는 자기소개를 하며 유우의 재킷을 걸쳤다. 그가 재킷을 돌려달라고 하자 그녀는 그를 다시 변태 취급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체취를 맡으려고 재킷을 돌려받으려는 거라며 말이다. 그래서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때 모노노베라는 성을 가진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3년 만에 재회라며 인사를 건넸고 이리스는 어리둥절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학교로 향했다. 미츠키는 그에게 교복을 건네며 이 섬에 왔으니 그들의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드갈의 학교는 지금껏 여학생만 있었기에 그는 최초의 남학생이었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 유우는 브리닐드 반의 담임인 하루카에게 불려갔다. 그녀는 자신을 대령이자 이 미드가르의 지휘 책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문답을 통해 몇 가지 비밀이 서서히 드러났다. 미드가르 섬은 과거 닛불이 포획한 디들의 수용소였다. 하지만 사회가 디를 받아들이면서 아스가르드 산하의 학원이 되었다. 현재 미드가르의 목표는 디의 힘을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암흑물질을 희귀 자원으로 물질화하고 그것을 사용해 용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하루카와 대화를 마친 후 유우는 여동생이자 학생회장인 미츠키에게 이끌려 전교생에게 소개되었다. 학생들은 그에게 큰 호기심을 보였다. 그가 남자이면서도 드래곤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미츠키는 성별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론 만약 문제를 일으키면 학생회장의 오빠라도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했다. 소개가 끝난 후 미츠키는 유우가 자기 반에 배정되었으니 용과의 교신훈련이 있을 거라며 조심하고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했다. 교실에 들어가자 하루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유우를 반 친구들에게 소개했지만 리는 유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학생의 입학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미츠키가 권력을 남용해 오빠를 입학시켰다고 주장했다. 미츠키는 정식 절차와 조사를 거친 공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유우 또한 손을 들어 증명했다. 자신에게 용의 문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진짜 디였다. 그러자 리는 그에게 그 자리에서 힘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반 친구들도 동의했다. 유우는 주저없이 자신의 힘을 보여주었다. 암흑물질은 여러 물체나 현상으로 변환될 수 있으며 디들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 유우는 손안의 암흑물질을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총으로 바꾸었다. 아리엘라는 그가 왜 그런 쓸모없는 것을 만드는데 능력을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루카 선생님이 설명했다. 미드가르에서 적은 사람이 아니기에 총은 효과가 없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하루카는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용의 종류를 나열하라고 했다. 겸사겸사 유우에게도 알려줄 겸 말이다. xuất hiện gồm hắc long Britola, bạch long Leviathan, xích long Basilis, lam long Hatonchis, kim long Fresber, lục,
요르문간드 그리고 자룡 크라켄입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껍질을 가진 정룡 바실리스크를 섬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우의 총은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리는 유우의 능력을 얕봤지만 미츠키는 그녀의 도발에 신경 쓰지 않았다. 반면 이리스는 이제 그도 동료라며 그를 감쌌다. 또한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아침에 있었던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이리스의 솔직함은 오히려 모두가 유우를 나쁜 놈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젠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장면이 바뀌어 훈련실 유우는 궁금해했다. 왜 훈련실을 지하에 지었는지 말이다. 이리스는 물질 변환 과정이 실패하면 폭발이 일어나기 쉽다고 했다. 치명적일 수 있기에 물질 폭발을 막으려고 지하에 지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사람은 바로 이리스 자신이었다. 오늘 아침 바다에서의 폭발 때문이었다. 동시에 그는 그녀가 한 번도 물질 변환에 성공한 적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처음이라 실전 수업에 참여하는 유우는 관찰실에 앉기로 했다. 훈련실이 변하기 시작했다. 하루카 선생님은 모두에게 복습시키며 유우에게 물질을 공기로 변환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러면 하늘을 날 수 있다. 모두의 훈련을 돕기 위해 미츠키는 다크매터를 정룡 바실리스크의 모습으로 한 다이아몬드로 물질화했다. 리는 힘주어 선언했다. 유우에게 두 사람의 실력 차이를 보여주겠다고 그녀는 에너지 창을 소환했지만 그것은 진짜 창이 아니었다. 하루카가 설명했다 모양만 바꾸고 표면만 물질화했을 뿐 99%는 여전히 다크매터라고. 리의 손에 든 창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순식간에 다이아몬드를 박살냈다. 다음 차례는 피릴이었다. 그녀는 마법책을 소환해 강력한 압축 공기탄으로 다이아몬드 정룡 바실리스크를 공격했다. 하루카 선생님은 소녀들은 물질 변환 과정에서 실탄 같은 것을 상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이 상상하는 것은 마법이다. 렌 미야자와는 거대한 망치를 소환해 괴물의 다이아몬드 몸체를 부수었다. 다이아몬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리가 바람을 불러 파편들을 모으자 아리엘라는 거대한 방패를 소환해 그것들을 막았다. 그리고 미츠키는 활을 소환해 초강력 에너지 화살을 쏘아 다이아몬드 정룡 바실리스크의 몸체를 파괴했다. 이것이 소녀들이 용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이다. 하루카는 용들이 여러 곳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딜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든 딜은 몸에 문장이 있다. 상성이 맞는 용을 만나면 문장이 변하고 딜은 그 용과 비슷한 용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것은 크라켄을 섬멸할 때 검증된 사실이다. 그들은 용으로 변한 동료를 자기 손으로 처리해야만 했다. 그 후 미드가르의 기본 목표가 변경되었다. 이곳은 이제 표적이 된 디드를 보호하는 요새이자 용들을 항구에 묶어두는 곳이다. 마지막 훈련자는 이리스였다. 그녀는 꽤 귀여운 마법 지팡이를 소환하고 입으로 운석을 쏘고 싶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실패했다. 다크매터가 떨어져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리는 그것을 보고 바람을 불러 이리스가 안전하게 착지하도록 도왔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유우는 이리스와 대화했다. 그는 격려하기는커녕 이리스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유는 그녀가 실수를 고치는 대신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사람은 일찍 죽기 쉽다고 했다. 붉은 노을 아래 유우는 그녀가 왜 그렇게 노력하는지 궁금해했다. 이리스는 1년 전 가족과 배여행 중 백룡 레비아탄에게 공격받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싶다고 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기숙사로 돌아왔다. 이리스는 유우가 유독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그의 감정도 궁금했다. 하지만 유우는 미츠키와 닮았다는 이유로 그녀를 여동생처럼 여길 뿐이었다. 하지만 이리스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마음을 고백하려던 순간 경보음이 울렸다. 시급 경보 백룡. 유우가 시급이 위험한지 궁금해하는 동안 이리스는 변하고 있는 자신의 문장을 가리며 배를 움켜쥐었다. 지휘실에서 하루카는 경보화면 앞에 서 있었다. 화면에는 48시간 이내에 백룡, 레비아탄이 미드가르에 도착할 거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때 방으로 돌아가던 유우는
컴퓨터에 로키 소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보았다. 더 일찍 연락하려 했지만 미드가르의 보안이 철저해 시간이 꽤 걸렸다고 했다. 로키는 유우에게 용을 섬멸할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바로 문장이 변이된 디드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니플 조직은 그가 자신들을 대신해 암약해주기를 바랐다. 유우는 이 잔인한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로키는 협력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쓸 거라고 넌지시 위협했다. 다른 방법을. 이제 백룡이 오기까지 46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미츠키는 모두를 강당에 모아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백룡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알렸다. 이번이 두 번째 출연이었다. 지난번 나타났을 때는 배가 침몰하는 사고를 일으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녀석의 이례적인 진로 변경은 사룡 크라켄이 나타났을 때와 상당히 비슷했다. 미츠키는 모두에게 만약 몸의 각인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그 사람이 백룡 레비아탄을 끌어들이는 장본인이라 해도 그들은 주저없이 녀석과 싸울 것이다. 무언가 숨기려는 듯 배를 감싸고 있었고 오늘 회의에도 오지 않았다. 유우는 초조해하며 모두에게 이리스가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다. 사방을 찾아다닌 끝에 유우는 이리스가 학교 옥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무언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리스는 그저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유우는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각인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리스는 옷을 걷어 각인을 보여주며 낙하산 없이 뛰어내릴 생각도 했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죽는 게 무서웠다고. 그녀의 불안을 이해한 유우는 아무도 그녀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위로했다. 모두가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싸울 거라고. 스스로를 끝낼 수 없을까봐 두려워했다. 용이 되어 모두를 해치게 될까봐. 그건 그녀가 전혀 원치 않는 일이었다. 유우는 이리스에게 용이 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자신이 직접 그녀의 목숨을 거두겠다고 약속했다. 그저 자신을 믿고 모두를 믿어달라고. 이리스는 혼란스러웠다. 믿어도 될까? 유우는 자신이 세계 최강의 암살자이니 안심하라고 말했다. 마침내 이리스는 학교에 보고하러 갔다. 각인색이 변한 대상이 특정되었기에 경계 레벨 C는 레벨 A로 격상되었다. 이제 백룡 레비아탄이 도착하기까지 약 30시간 30분. 지하 대피소에서 유우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츠키가 나와서 이리스가 체력 검사와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알렸다. 자신이 용을 끌어들인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면서도 이리스는 매우 침착하게 협조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유우는 여동생에게 용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부터 이리스를 지키는 보호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로키의 요구에 대해서도 미츠키에게 이야기했다. 유우는 말했다. 내가 이리스를 지키면 NIF가 개입하지 않고 미드갈에 폐를 끼치지 않을 거야. 미츠키는 이해했다. 만약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오빠가 직접 이리스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그 일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다. 어차피 미츠키가 동료에게 손을 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달려가 버렸고 유우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백룡이 오기까지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결정을 내린 유우는 로키에게 전화해 자신의 선택을 알리고 이 일에 손을 떼달라고 부탁했다. 로키는 손을 떼겠다고 동의했지만 유우는 믿을 수 없는 그를 여전히 경계했다. 전화를 끊고 복도로 돌아오자 리자가 이리스의 방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유우는 강한 척하지만 마음은 여린 그녀가 우스웠다. 분명 이리스를 걱정하면서도 자기 앞에서는 냉정한 척해야 하니까. 리자는 어릴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반 친구들 모두를 가족으로 여긴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유우를 이 가족의 새로운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우는 그녀에게 전투 전에 푹 쉬라고 조언했지만 사실 리자는 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항상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리자가 떠날 때 유우는 2년 전 크라켄과의 전투에 대해 물었다. 리자는 멈춰서서 차갑게 대답했다. 두 마리의 사룡 크라켄을 모두 해치운 건 바로 미츠키야. 이성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리자는 가족을 죽인 미츠키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희생자는 바로 하루카 선생님의 여동생인 미자코 러브레였다. 이제 그들은 22시간 남짓 남았다. 유우는 이리스의 방에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다. 그녀는 이곳이 꽤 편안하고 밖의 상황을 볼 수 있는 화면도 있다고 자랑했다. 그녀가 잠옷을 입고 있었기에 유우는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다. 이리스는 괜찮다며 갈아입지 않고 유우에게 서 있지 말고 침대에 앉으라고 했다. 갑자기 이리스가 그의 팔을 껴안으며 다시 각인을 검사해야 해서 조금 무섭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왠지 유우에게 다은이 따뜻하고 안심이 된다고 했다. 유우의 시선이 무심코 화면으로 향했다. 그는 그만 여동생의 동료가 치맛자락에 날리며 속옷이 보이는 것을 보고 말았다. 이리스는 그가 얼굴을 붉히는 것을 보고 여자들 속옷 보는 걸 좋아하냐고 물었다. 그리고 자기 팬티도 보고 싶냐고? 이리스는 심지어 직접 치마를 들어 올리려 했다. 자신을 신경 써준 유우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유우는 황급히 그녀를 막으며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역시 자매들의 마음속 진정한 군자로다. 그 후 이리스는 목욕을 준비했다. 그녀는 유우에게 유우가 변태처럼 욕조를 할 거나 자기 목욕물을 마실까봐 무섭다는 이유로 먼저 씻으라고 속였다. 유우는 이 소녀에게 할 말을 잃고 먼저 씻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유우가 씻고 있을 때 이리스가 수건을 두르고 들어와 등을 밀어주겠다고 했다.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볼 뻔했다. 이리스는 자기가 피해자인 양 적반하장으로 소리쳤다. 그 후엔 뭐 각자 알아서 씻고 각자 잠자리에 들었을 뿐이다. 유우가 옆방에서 자려고 하자 이리스가 그를 불렀다. 그녀는 이 마지막 밤에 그가 곁에 있어주길 원했다. 유우는 왜 리자나 미츠키가 아니고 자기여야 하는지 물었다. 이리스는 그가 다른 누구보다 자신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저 그가 필요하다고 순진하게 말했다. 결국 마음씨 좋은 유우는 남기로 했다. 그는 이리스의 침대 발치 카펫에 앉아 모든 것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일어날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하라고, 자신이 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지막에 자신이 그녀를 죽일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의 설득을 한참 듣던 이리스는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안심하고 잠이 들었다. 유우는 이리스를 지켜보다가 그 역시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미츠키와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두 사람은 산 위로 서로를 뒤쫓으며 멀리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부터 미츠키는 그와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만의 약속처럼 미츠키는 그에게 약혼의 키스를 선물하기도 했다. 하지만 꿈이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머릿속에서 음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신의 기억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 말에 유우는 깜짝 놀라 잠에 섰겠다. 그때는 이미 날이 밝았고 이리스는 먼저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밖의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앞으로 10시간. 이때 백룡 레비아탄은 제일 방어선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다. 다음 방어선은 미츠키의 전투부대였다. 모두가 고도로 집중하며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리스의 방에서 유우는 화면을 보며 속삭였다. 백룡 레비아탄. 유우에게 필요하다면 이리스를 끝낼 것이라고 엄숙하게 말했다. 게다가 미츠키는 유우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더욱 강조했다. 마음의 준비를 해두라고. 만약 이리스가 변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신이 직접 이리스를 끝낼 것이라고. 유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츠키는 끝까지 자신이 하려던 일을 계속했다. 중앙의 대형 화면에는 운석 조각들이 떨어지는 것이 나타났다. 아리엘라와 하루카가 지휘부에서 통제하고 있었다. 특정 시점이 되자 하루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었다. 목표는 괴물 레비아탄. 레비아탄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발사된 미사일들은 전혀 소용이 없었다. 다른 곳에서 유우는 이리스와 함께 다른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유우는 공간을 왜곡할 수 있는 괴물 레비아탄의 무중력 결계에 대해 생각했다. 한편 지휘부의 하루카도 유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미사일 발사대 위에서 미야자와
리자, 미츠키, 피, 아리엘라는 하루카 선생님의 명령을 받고 괴물을 공격했다. 괴물은 보호막처럼 둘러싼 무중력 결계와 함께 맹렬하게 돌진했다. 각자 차례로 자신의 능력과 고유한 힘을 합쳐 레비아탄을 공격했고 파도 하나 없던 바다 위에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다. 유우가 있는 곳에서는 갑자기 이리스가 불길함을 느끼고 소리쳤다. 모두 피해요. 그 말은 마치 경고처럼 괴물이 바다 위로 솟아올랐다. 녀석은 흠집 하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방금 전 모두의 공격이 녀석을 화나게 한 모양이었다. 레비아탄은 음파를 내질렀지만 아리엘라가 만든 방어막이 모두를 보호했다. 하지만 버티지 못하고 모두가 그 음파에 날아가 버렸다. 미사일 발사대조차 그 음파의 영향을 받아 산산조각 났다. 그 때문에 전투화면도 연결이 끊겼고 현재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하루카가 생각에 잠겨있을 때 로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유우 쪽에도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장면은 하루카와 유우의 대화였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유우 곁에 이리스가 있는 것을 원치 않는 듯했다. 그것을 아는 유우는 하루카와 이야기하는 동안 이리스에게 귀를 막고 있으라고 했고 이리스도 순순히 귀를 막았다. 주저앉았다. 유우가 다가와 니블이 왜 여기에 있는지 물었다. 두 사람은 옥신각신했고 한쪽은 이리스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다른 한쪽은 그녀가 있으면 2년 전과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말했다. 유우는 하루카가 여동생에 대해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 듯했고 그래서 하루카가 니블의 개입을 허락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카가 원했던 것은 모두가 이 위험을 짊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유우의 제안이었는데 이리스가 자신에게 목숨을 걸었으니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사람이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에 하루카는 잠시 멈칫했고 결국 그곳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우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떤 서약이나 계약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었다. 이리스는 니블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유우는 안심시켰다. 그들이 오면 자기가 대신 쫓아내주겠다고. 이리스는 유우 곁에 있고 싶어 했고 그는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손을 잡았다. 깊은 위로의 말처럼 이리스의 걱정을 조금 덜어주었다. 어둠이 내리고 니블 군대에서 파견된 병사들이 공격을 위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유우는 이리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자기가 나가서 전기 충격기로 그들을 기절시키겠다고 했다. 군대에서 온 병사들은 진짜 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은 그렇지 않았기에 조금 어려워 보였다. 총알이 유우를 향해 빗발쳤지만 그는 한 명 한 명 손쉽게 제압했다. 어쨌든 그는 군대에 있었기에 민첩함은 필수였다. 총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자 이리스는 몹시 두려워하며 쉴 새 없이 떨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졌다. 걱정은 됐지만 유우가 무사한 것을 보고 이리스도 진정했다. 갑자기 뒤에서 아직 움직이는 놈이 하나 있었다. 유우를 다치게 하려 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방패를 소환해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했다. 그 행동에 유우도 놀랐지만 그는 현재 이리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상기시켰다. 그들은 한 절벽 근처 장소에 도착했다. 만약 레비아탄이 최종 방어선을 넘으면 그들 둘이서만 공격할 것이었다. 갑자기 미츠키의 목소리가 들려와 유우의 말을 반박했다. 이때 미츠키는 이리스를 넘기길 원했고 유우 또한 용으로 변한 친구를 자기 손으로 끝내야 하는 그녀의 심정을 이해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리스를 끝내게 하고 싶지 않아 옥신각신했다.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싸울 것처럼 팽팽했다. 그때 미츠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유우는 그녀의 팬티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 말에 그녀는 경계를 풀었고 그 틈에 유우는 그녀의 머리를 만져 승리했다. 이것은 두 사람의 규칙이었다. 어릴 적부터의. 유우는 이리스를 끝장내려던 처음의 생각을 버리고 대신 마지막 숨까지 함께 싸우자고 했다. 장면은 늦은 저녁으로 바뀐다. 리자는 왜 유우와 이리스가 여기에 있는지 물었다. 이리스는 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게다가 유우는 이리스가 그들을 도울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우의 말에서 그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동안 레비아탄이 무서운 얼굴로 다가왔다. 리자는 이리스가 걱정되어 피난처로 내려가라고 했다.
하지만 이리스는 이미 자신만의 결정을 내린 듯했다. 도망치지도 포기하지도 않기로. 그녀의 손에 든 지팡이에서 나온 힘의 흐름이 모두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괴물을 둘러싸고 있던 중력 방패도 그로 인해 사라져 그것을 파괴할 절호의 기회를 만들었다. 각자의 기술이 펼쳐졌고 오후의 전투에 비해 지금은 훨씬 더 잘 해내고 있었다. 그렇게 레비아탄을 물리쳤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했다. 그 분노는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레비아탄은 이리스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진했다. 유우는 과거를 힘을 얻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자질과의 서약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그의 기억이었다. 현재 미츠키는 화를 들어 이리스를 똑바로 겨냥했다. 그때 유우가 다가와 그녀의 등 뒤를 막아서며 미츠키를 돌아보았다. 자신을 믿어달라는 듯이 유우는 이리스에게 다가가 어릴 적 서약을 계속 이행하기 위해 그녀의 지팡이에서 힘을 빌리고 싶다고 했다. 그가 힘을 얻기 위해 맞바꿔야 했던 것은 기억이었다. 거대한 총기가 나타났고 그 목표는 바로 눈앞의 끔찍한 괴물 레비아탄이었다. 미츠키의 신성한 화살과 결합하여 레비아탄을 영원히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더는 누구도 해칠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에 유우는 이리스에게 미소 짓고는 기절했다. 장면은 다음날 아침 유우의 방으로 바뀐다. 그는 로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로키의 메시지에는 그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적혀 있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미츠키가 유우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찾아왔다. 유우는 그런 그녀를 놀렸다. 그의 작은 여동생을. 다시 저녁이 되었다. 유우와 이리스는 한 해변에서 만났다. 이리스는 그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 아마 그녀는 몰랐겠지만 유우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미 친구였다. 이 말에 이리스는 매우 놀랐다. 이리스는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유우가 모두 들어준 것에 감사했고 그래서 그 감사를 그에게 키스로 표현하고 싶었다. 아마 그 키스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을 것이다. 고요한 저녁 풍경, 오직 티아의 모습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났다. 그녀의 눈앞에는 눈부신 빛을 내는 붉은 분홍색 수정이 있었다. 그것은 침대 위로 떨어졌고 그곳에는 다른 4개의 수정이 더 있었다. 분위기가 조용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섬광탄 하나가 활짝 열린 정문 밖에서 던져졌고 티아를 제외한 방 안의 사람들이 차례로 전기 충격에 기절했다. 이 일로 티아는 겁에 질려 손에 든 곰인형을 꽉 껴안았다. 그 사람은 티아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지만 주변의 전류에 튕겨나갔고 하얀 것이 솟아올라 빛났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눈을 드러냈고 그것은 유우였다. 그 얼굴을 봤지만 티아는 아직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티아의 그 질문을 듣고 그 사람은 차갑게 웃으며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드래곤이다. 이른 새벽 유우는 미츠키의 비명소리에 잠이 깼다. 그는 곧바로 위층으로 달려가 그녀의 방문을 확 열었다. 그 광경은 미츠키가 알몸으로 바닥에 앉아 가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을 보고도 유우가 다가가려 하자 그녀에게 한 대 맞고 밖으로 쫓겨났다. 장면은 맑은 하늘로 바뀐다. 미츠키는 유우가 멋대로 방에 들어온 것을 나무랐다. 하필이면 그녀가 알몸일 때. 그때 유우는 문득 멈춰서서 자신의 손을 보았고 이상한 상징을 발견했다. 예전에 이리스의 허리에 있던 상징과 매우 흡사했다. 교실에 도착했을 때 리자가 먼저 유우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것은 그를 매우 놀라게 했다. 리자는 그저 지나가다가 인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리자는 유우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했다. 레비아탄 사건에 참여해준 것에 대해 그리고 그를 견습생으로 받아주었다. 유우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때 이리스가 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 유우는 그녀를 찾아 나섰고 그녀를 발견하고는 불렀다. 이리스는 깜짝 놀라 치마를 붙잡았다. 이리스는 걱정하며 유우가 이해하지 못하는 몇 마디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 특별 건강검진이 있어서 1교시와 2교시가 서로 바뀌었고 유우는 따로 검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위층의 회장실 앞으로 갔다. 그의 앞에는 이번 미드가르드의 책임자인 수르토가 있었고 그녀 옆에는 개인 비서 미카가 있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눈 후 수르토가 다가왔다.
유우에게 경계하는 듯한 말투로 어떤 여자애도 남자의 몸을 봐서는 안 된다며 위를 향했다. 스루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유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리고 그녀는 유우의 몸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스루토는 용의 인장이 있는 그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다. 갑자기 그녀가 유우의 손을 핥자 그는 당황했다. 검사는 그것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 검사가 학생들의 용의 인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보가 공개되었다. 큰 화면에 사하라의 동굴에서 나온 바실리스크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이걸로 끝인 줄 알았다. 스루토는 유우에게 탐험을 가자고 했지만 평범한 탐험은 아니었다. 그 의도는 비서 미카에게 저지당했다. 이리스는 검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무력하게 주저앉았다. 다른 한편 미츠키는 연단에 서서 새로운 친구인 호노카와 티아를 소개했다. 바실리스크가 노리는 목표는 유우는 티아를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듯 그녀가 매우 낯익어 보였다. 다음은 티아의 머리에 있는 뿔에 대한 설명이었다. 용의 인장이 아니라 다크매터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미츠키가 티아는 인간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화를 내며 자신은 용이라고 주장하며 힘을 폭발시켜 강당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 전기 에너지는 차례로 조명을 파괴하여 모든 것을 어둠에 잠기게 했다. 다시 불이 켜졌을 때 티아는 유우의 얼굴을 보고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그녀는 자신이 용의 신부로 태어났으며 유우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라고 말했다. 쓴웃음을 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는 티아를 하루카에게 데려가 그녀를 만나기 전에 상황을 설명했고 하루카는 티아도 유우와 같은 반에 있기를 원했다. 유우가 그녀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도록 곁에 두려는 것이었다. 하루카는 티아가 이리스와 같은 경우를 겪지 않기를 바랐다. 미츠키가 티아에게 자신을 소개하자 그녀도 미츠키에게 마음을 열었다. 티아는 순진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리스를 차갑게 지나쳐 유우의 자리로 갔다. 어째서 그녀는 유우의 무릎 위에 앉는 걸까? 고집을 부려서 반 친구들 모두 리아까지 불편하게 만들었다. 하교할 때는 껴안아서 뒤따라오던 이리스가 조금 슬퍼했다. 유우와 티아는 해변을 산책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뒤에서는 이리스가 슬픈 눈빛으로 바라봤다. 이곳은 예전에 그녀가 유우에게 키스해준 장소였기에 언제나 유우 곁에 있는 사람이 티아라는 사실이 불공평하게 느껴졌다. 미츠키는 이 광경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유우는 티아를 집으로 데려왔고 이리스도 함께 따라왔다. 이리스가 유우의 방에 들어가자 갑자기 티아가 달려들어 그녀를 밀치고는 그의 방이 자신의 보금자리라고 우겼다. 미츠키가 주의를 주자 겨우 진정되고 다 같이 제대로 앉아서 공부했다. 티아가 문제를 다 마치자 유우를 껴안으며 칭찬으로 같이 목욕하자고 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자 미츠키는 다 같이 목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절대로 수영복은 벗지 말라고 했다. 밤이 되자 이리스와 티아는 잠들었고 미츠키는 아직 깨어 있었다. 두 사람은 발코니 옆에 서서 티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츠키는 티아가 용을 숭배하는 종교단체에서 발견되었고 그들이 그녀를 진짜 여신처럼 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티아는 그들에게 조종당해 스스로를 용처럼 여기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등교하기 전에 유우는 티아에게 자신들 외에 다른 친구들도 사귀어보라고 설득했다. 마침내 티아는 모두에게 인사를 건넸고 다들 똑같이 다정하게 인사를 받아주자 그녀의 생각도 바뀌었다.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하고 아기가 없는 것을 보고 티아는 이 분위기를 즐거워했다. 이 모습에 미츠키와 유우도 안심했다. 이리스가 티아처럼 그의 무릎에 앉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수업 내내 시무룩해서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그 후로 티아와 반 친구들의 관계는 좋아졌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처럼 함께 밥을 먹고 공부했다. 리아는 유우에게만 티아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직접 그녀를 가르치기로 했다. 그 후 리아는 유우와 함께 티아에게 디마스터 사용법을 가르쳤다. 그녀가 자신의 무기를 소환하는 데 집중하자 과거의 의문의 인물과 함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티아에게 그녀가 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다. 그때 티아의 힘이 폭주하여 거대한 회오리 기둥이 그녀를 감쌌다. 유우와 리아는 그녀의 안위를 매우 걱정했다.
리사가 티아의 이름을 불렀지만 회오리 속 티아의 모습은 마치 마음속 깊은 무언가에 조종당하는 듯 더는 그녀가 아닌 것 같았다. 그때 리아는 티아에게 상상 무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물질 변환 과정을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흥미롭게 들은 티아는 바로 시도해보았다. 그녀가 눈을 감고 집중하자 즉시 작은 힘의 입자들이 티아 주위에 나타났다. 그 작은 점들은 점점 빛나며 더 큰 힘의 덩어리로 합쳐졌다. 티아는 자신의 힘, 자신의 모든 힘이라는 말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티아의 무기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너무 집중했을 때 망토를 쓴 의문의 인물이 그녀를 부르자 티아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티아가 용이라고 암시했다. 그 말에 티아 주위에 강력한 소용돌이가 생겨 그녀를 감싸고 주변으로 폭풍을 일으켰다. 가족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졌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망토를 쓴 의문의 인물이 다시 나타나 티아에게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버리라고 했다. 용의 본 모습을 드러내라고 티아의 내면은 그랬다. 밖에서는 티아가 보라색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깨어나 단언했다. 자신은 용이라고. 바로 그때 날개와 손발이 점차 나타났고 이어서 충격파가 이곳을 공격했다. 리아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유우는 걱정하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만져서는 안 될 곳을 만지고 말았다. 심지어 슬쩍 주무르기까지 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용서하고 티아가 용으로 변한 더 위험한 상황에 집중했다. 완전히 믿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번개가 다시 두 사람을 공격했다. 티아를 용에게서 분리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후 리아는 궁리르를 소환해 불꽃을 일으키며 용을 향해 똑바로 쏘았다. 용의 날개를 꿰뚫었지만 날개는 즉시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어렵지만 리아는 티아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끈질기게 양쪽 날개를 쏘고 계속해서 관통 기술을 사용했다. 바로 그 티아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용의 모습에서 분리되었다. 그녀는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했다. 유우가 재빨리 달려가 티아를 받아들고 계속해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유우를 잠시 보더니 기절했다. 그 후 그들은 티아를 휴게실로 데려갔다. 유우는 그렇게 티아를 지켜보며 그녀가 깨어나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막 밖으로 나왔을 때 유우는 호노카가 옷을 벗고 등 뒤에 상처를 보는 것을 발견했다. 유우는 당황해서 사과하고 돌아섰지만 이 기회에 미인과 친해지려고 물어보니 호노카는 훈련 중 물질 변환 과정을 잘못해서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듣고 너무 부끄러워서 유우는 자리를 뜨려고 했다. 하지만 호노카가 그를 붙잡고 등 뒤 상처에 약을 발라달라고 부탁했다. 그도 예의를 차리며 솜으로 상처 부위를 톡톡 두드렸다. 이 어색한 와중에 유우는 그녀의 사정에 대해 물었고 호노카가 어머니와는 관계가 냉랭하며 아버지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독립해야 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용신교단이 티아리닝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닐프인 킬리 스무스펠 해임이 파견될 것이며 킬리가 오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므로 로키는 모노노베 중위인 유우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티아가 허둥지둥 달려와 왜 자기가 잠들었는지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냐고 유우는 그녀의 어깨에 양손을 얹어 안심시키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유우는 티아에게 아까 있었던 일, 즉 그녀가 용으로 변해 훈련장을 파괴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는 여전히 모두에게 사과하고 이제부터 자신을 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다. 그녀는 인간 소녀라고 하지만 티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힘을 소환하며 자신이 용이기 때문에 이런 힘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우는 만약 그녀가 계속 용으로 남는다면 유우와 다른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유우는 티아의 부모님이 가짜였다는 것, 그들이 불에 타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티아는 흐느껴 울었고
유우는 마음 아파하며 그녀를 안고 위로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유우는 티아를 데리고 모두에게 갔다. 모두가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을 보고 티아는 유우 등 뒤에서 수줍게 나와 모두에게 사과했다. 그런 티아를 보고 모두가 놀라 서로를 쳐다보더니 괜찮다고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아는 달랐다. 그녀는 티아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죄책감에 빠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하고 티아는 이미 속죄했다고. 그녀는 티아를 안아주며 미소로 안심시켰다. 티아는 더는 그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고 갑자기 이리스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내일 다 같이 놀러 가자고 제안했다. 좋은 생각 같아서 그들은 파도가 잔잔한 푸른 해변을 바사민과 제안했다. 놀 장소로 선택했다. 이리스는 지난번 파도에 휩쓸린 후 새로 산 비키니를 자랑하러 달려왔다. 유우는 그녀에게 이 옷이 아주 예쁘다고 칭찬했고 이리스는 감격해서 주저앉았다. 티아도 지기 싫어서 유우에게 자기는 어떠냐고 물었다. 유우는 한번 훑어보고는 티아가 귀엽다고 칭찬했지만 티아는 예쁘다는 칭찬을 원하며 이리스에게 대결을 신청했다. 시작은 모래성이었다. 이리스는 꼭대기에 막대기를 먼저 떨어뜨리는 사람이 지는 규칙을 정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놀았다. 그리고 티아가 이겼다. 그 후 리아와 다른 친구들도 모두 도착했다. 그것이 미츠키를 불편하게 해서 유우에게 공을 던졌다. 그녀는 그것이 성희롱이라고 비난했다. 그 말을 듣고 유우는 어쩔 수 없이 비장의 무기로 그녀가 예쁘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미츠키는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얼굴이 빨개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가 칭찬하자 얼굴이 더 빨개졌고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말 평화롭고 즐거운 나들이었다. 그 후 모두 함께 비치발리볼을 했다. 한편 아리엘라와 미야자와는 오후가 되도록 바닷가에 앉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그들의 즐거운 시간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들은 해변에서 즐겁고 맛있게 바비큐를 시작했다. 그날 밤 유우는 모두가 노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유우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것도 지루해졌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싶어 했지만 마이카가 머리를 쥐어박고는 일하러 끌고 갔다. 그날 밤 유우는 휴게실에서 킬리에 대한 정보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3년 전 용신교라는 사입이 종교의 교주로 300건이 넘는 테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무언가를 만지지 않고도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며 불쾌하던 그때 지진이 일어나 유우를 놀라게 했다. 그는 서둘러 경계했지만 불행히도 밖은 유우가 킬리에 대해 읽었던 것처럼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유우가 킬리에 대한 개요를 읽고 있을 때 밖에서는 이미 화재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용 한 마리가 밖에서 들어와 공격했다. 비상경보가 쉴 새 없이 울렸다. A급 블루 한 마리가 이곳에 침입하고 있다. 저건 남인가? 아니면 헤카톤 케일인가? 유우는 걱정하며 밖으로 나가보았다. 그는 어째서 저것이 여기에 있는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꽤 골치 아픈 상대인 것 같다. 그 후 방송으로 모두를 안심시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학생 여러분은 침착하게 지하 대피소로 대피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은 학원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류모는 이 소녀가 유일하게 변화의 각인을 가진 자임을 확인했다. 즉, 그 헤카톤 케일의 목표는 티아리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티아는 몹시 불안해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 리아는 몸을 숙여 부드럽게 그녀를 안심시켰다. 티아는 그 모습에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미츠키는 리아에게 티아를 보호해달라고 했고 항상 티아 곁에 있던 유우에게는 다른 일을 부탁했다. 티아는 유우를 항상 믿고 유우 또한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티아는 유우가 가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지만 그 역시 소녀를 위로하며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티아를 안심시킨 후 미츠키는 명령을 내렸다. 피로와 제네는 옥상에 집합, 이리스는 미츠키와 유우와 합류하라. 아리엘은 하늘로 올라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라.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지만 이 용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고 왜 세상 곳곳에서 날뛰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루카는 그것을 파괴하려 하지 말라고 했다. 헤카톤 케일은 죽일 수 없으며 상처를 입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NIF에서도 기체 형태의 폭약으로 몸을 감싸는데 성공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그것은 완전히 재생했다. 지금은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유우는 달랐다. 그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다. 저 용을 보며 어렸을 때 힘을 갈망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 계약을 받아들이고 융합하여 불을 뿜었던 것을. 그때를 떠올리며 유우는 미츠키에게 그녀가 3년 전처럼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 저것과 싸우게 하려는 의도냐고 물었다. 미츠키는 그것을 인정하며 지금으로서는 유우만이 이 용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수단이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일어났던 일을 반복한다면 미드가르는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츠키는 그 힘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꺼렸다. 하지만 어쨌든 유우는 티아와 학원의 모두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장면이 바뀌어 방 안, 티아는 두려움에 떨며 리아를 꽉 껴안고 있었다. 이때 리아는 여전히 티아와 함께하며 그녀를 안심시키고 진정시키고 있었다. 소녀는 유우가 이길 수 있을지 걱정했고 리아는 자신의 아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여자의 미덕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티아는 조금 더 강해졌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말이 끝나자마자 폭발이 일어나 방 안에 불이 꺼졌다. 킬리가 티아를 데리러 온 것이다.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리아와 티아 바로 앞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긴박한 상황에 리아는 변신하여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킬리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고 실제로도 그랬다. 리아가 쏜 창은 킬리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다. 마치 투명한 방패가 그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한 번 손가락을 튕기자 리아는 뒤로 나가 떨어졌다. 킬리는 천천히 리아에게 다가갔다. 그 눈빛은 매우 차가웠고 킬리의 손가락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을 본 리아는 서둘러 티아를 보호하며 함께 도망쳤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도망치든 킬리는 바짝 뒤쫓았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불꽃이 공간을 뒤덮었다. 킬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티아와 리아는 밀실에 숨어 점점 가까워지는 폭발음을 들었다. 어떻게 킬리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리아는 티아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서 궁리를 소환했다. 리아는 킬리에게 맹렬히 공격을 퍼부으며 티아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아무래도 킬리가 훨씬 더 강한 모양이다. 그녀는 힐끗 쳐다보는 것만으로 리아를 쓰러뜨렸다. 한편 유우는 폭발음을 듣고 놀라 모두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는 용숭배 조직이 티아를 구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로케의 전화를 떠올리며 불안해졌다. 미드가르의 방어선은 쉽게 뚫리지 않으니 그들은 킬리를 보낼 것이었다. 그 말을 떠올린 유우는 자신이 성동격서에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상대로 킬리는 리아를 기절시키고 티아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때 티아의 허벅지에 각인이 나타났다. 킬리는 다가와 티아를 데려가려 했다. 리아는 힘겹게 일어나 킬리를 막으려 했지만 킬리는 가차없이 리아를 공격했다. 한 줄기 힘이 하늘로 솟구쳤고 모두가 그것을 보았다. 그 힘과 함께 용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킬리가 티아를 안고 떠나려 할 때 다행히 유우에게 발각되었다. 킬리가 막 손가락을 들어 튕기려는 순간 유우는 재빨리 킬리를 향해 총알을 쐈지만 그녀의 방패에 막혔다. 그 후 유우의 손에 있던 무기도 킬리에 의해 불타 녹아내렸다. 유우는 자신의 무기가 녹아버린 것을 보았다. 이것이 고열 물질 변환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킬리는 자신의 소망을 말했다. 그녀는 단지 티아를 그녀가 속한 곳인 바실리스크로 데려가고 싶을 뿐이라고. 그리고 킬리는 티아가 자신을 따르지 않아 리아를 쓰러뜨리게 만들었다며 티아를 탓했다. 유우는 분노하여 기술을 사용하려 했지만 문득 생각했다. 만약 물질 변환 기술이라면 마스터들이 보였어야 하는데 유우가 생각할 틈도 없이 킬리는 재빨리 손가락을 튕겨 유우를 공격했고 유우의 무기는 계속해서 사라졌다. 이어서 유우는 무자비하게 공격당했다. 티아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불에 타던 때를 떠올리며 킬리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소녀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본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유우를 살려주었다. 그리고 티아는 킬리를 따르기로 하고 용이 되기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킬리는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조종했다. 그녀는 티아가 바실리스크의 신부가 되는 것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티아가 학원의 학생들과 함께했던 행복을 떠올리자 문득 무언가를 깨닫고 눈물을 글썽였다. 소녀는 이곳에서 이미 너무 행복했고 가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게다가 소녀는 바실리스크보다 유의 신부가 되고 싶었고 항상 인간으로 남고 싶었다. 티아가 말을 듣지 않자 킬리는 불쾌해졌다.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손가락 끝에서 강력한 힘이 뿜어져 나왔다. 킬리는 티아가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 없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유우는 서둘러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티아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런 소녀를 본 유우는 황급히 레비아탄의 힘을 폭발시켜 킬리를 날려버렸다. 킬리는 그 힘을 알아보고 유우에게 티아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당연히 그는 동의하지 않았고 킬리는 오늘 티아를 넘기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유우가 생각할 틈도 없이 용이 한 걸음 한 걸음 학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발걸음이 닿는 모든 건물을 파괴했다. 과연 유우는 헤카톤 K를 막고 티아를 지키기 위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나간 기억들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몇 년 전 갑자기 괴물들이 나타나 인류의 삶을 위협했다. 유우는 학생들과의 만남을 떠올렸다. 그들은 함께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최근에 유우는 귀엽고 에너지 넘치는 소녀 티아를 만났다. 하지만 바로 그 소녀가 사악한 괴물을 끌어들여 학원을 파괴하게 만들었다. 킬리가 갑자기 나타나 리아를 무참히 공격했다. 그녀는 티아에게 억지로 떠나라고 강요했다. 티아는 분노하여 따르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에게 강제로 제압당했다. 이때 티아는 상처를 입고 유우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다. 킬리는 거짓으로 그녀는 드래곤이라고 대답했다. 당연히 유우는 킬리의 말을 믿지 않았다. 킬리는 자신의 신부는 유우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녀는 조롱하듯 웃고는 재빨리 사라졌다. 이제 유우에게는 해결해야 할 또 다른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츠키는 그에게서 답장이 없자 다급하게 통신기로 크게 불렀다. 유우를 걱정하던 학생들은 모두 일제히 멀지 않은 해변에 주목했다. 잠시 후 통신기가 갑자기 다시 작동했다. 유우의 목소리가 수신기를 통해 들려오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거대한 괴물은 계속해서 천천히 섬 깊숙이 나아가고 있었다. 유우는 티아를 업고 떠나면서 미츠키에게 현재 상황을 급히 물었다. 손에 든 지도를 바탕으로 그녀는 괴물의 방향을 학원에서 멀리 돌리자고 제안했다. 아리엘라는 거대한 괴물의 이동 방향을 바꿀 방법이 없자 의아해했다. 미츠키에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바람을 이용하자고 제안했다. 괴물이 바다 쪽으로 방향을 틀어 공격을 개시했다. 모두가 그 의견에 일제히 찬성했다. 유우는 그 뜻을 알아채고 서둘러 티아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합류하려 했지만 어느샌가 정신을 차린 티아가 그의 어깨를 붙잡아 멈춰 세웠다. 유우는 깜짝 놀랐다. 티아는 그의 등에서 내려와 모두와 함께 괴물과 싸우겠다고 고집했다. 그 말을 들은 이리스는 티아가 바로 그 거대 괴물의 공격 목표이기 때문에 서둘러 말렸다. 티아는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싸우고 싶고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우도 예전처럼 그녀가 폭주할까봐 걱정하며 서둘러 설득했다. 티아는 자신은 더 이상 드래곤이 아니라며 꿋꿋했다. 티아의 결의와 지키고 싶다는 열망을 본 유우와 학생들은 차례로 그녀의 뜻을 따랐다. 그때 괴물이 갑자기 티아와 유우가 이동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츠키는 기회를 포착하고 서둘러 동료들과 함께 공격 태세를 갖췄다. 거대한 괴물은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티아를 쫓았다. 미츠키의 지휘 아래 여학생들은 차례로 여러 기술로 괴물을 공격했다. 괴물은 여러 강력한 공격을 받고 곧바로 쓰러졌다. 하지만 괴물은 멈추지 않고 거대한 손을 티아 쪽으로 뻗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티아는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찾았고 한 쌍의 날개가 그녀의 등 뒤로 펼쳐졌다. 티아의 강력한 번개가 괴물을 에워쌌지만 그럼에도 사나운 괴물을 물리칠 수는 없었다. 유우는 서둘러 총구를 괴물에게 겨눴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요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요르의 말에 따라 명령을 외쳤다. 발사된 탄환은 괴물을 높이 튕겨냈다. 여학생들은 일제히 기묘한 역장에 어리둥절했다. 바로 그때 괴물이 기세가 꺾이자 다시 공격하라고 큰 소리로 신호를 보냈다. 유우는 티아의 힘을 빌리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유우는 다시 한번 자신의 기억을 대가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었다. 그는 곁에 있는 소중한 동료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모두가 함께 일제히 괴물을 향해 공격했다. 미츠키의 지휘에 따라 괴물이 조준선 앞으로 밀려나자 유우는 재빨리 포를 발사했다. 재생의 징후는 없었다. 괴물은 소멸했고 햇빛이 다시 한번 섬을 비췄다. 모두가 일제히 환호했고 유우는 자신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다행이라고 느꼈다. 학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잔해 더미에서 빠져나와 주위의 황량한 광경을 보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마이카가 갑자기 그녀의 머리를 세게 때리며 마이카의 모든 반대를 무시하고 건물을 너무 높게 설계했다고 고집부린 것을 꾸짖었다. 그녀는 엄한 목소리로 어린애 같은 교장 선생님을 훈계하며 하루카를 보고 배우라고 눈짓했다. 하루카도 마침 방공호에서 나왔다. 학생들이 무사한 것을 보고 행복을 감추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치료를 받은 리시아도 깨어났다. 티아는 서둘러 그녀를 끌어안고 흐느끼며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리시아는 크게 감동하며 다정하게 그녀를 위로했다. 다른 곳에서는 미츠키와 하루카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다. 그들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감탄하며 괴물과 맞서 싸우면서 킬리와도 대처해야 했던 것에 대해 한탄했다. 미츠키의 방도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하루카는 그녀에게 새로운 거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했다. 이때 유우도 자신의 거처가 별반 다르지 않아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이리스가 부끄러워하며 자기 방에서 잠시 지내도 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티아가 다가와 유우에게 자신과 결혼해서 같은 방을 쓰자고 제안했다. 유우는 너무 갑작스럽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티아는 곧바로 자신은 항상 유우의 아내라고 말해왔다고 반박했다. 티아는 유우가 자신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자 갑자기 슬퍼졌다. 유우는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인간의 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둘 다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었다. 티아는 그 뜻을 이해하고 다시 기뻐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약혼했다는 표시로 유우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키스에 모두가 일제히 깜짝 놀랐다. 이리스는 분해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유우에게 다가가 키스하려 했지만 티아가 유우를 꽉 껴안아 막았다. 두 사람은 이제 결혼할 때 유우의 입술에 키스해서 표시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리스는 자신이 이미 유우의 입술에 키스한 적이 있다고 폭로해 티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두 소녀 사이에 낀 유우는 어쩔 줄 몰랐고 그때 갑자기 미츠키가 화를 내며 다가왔다. 그녀는 유우가 일반동에 있는 자기 옆방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세 사람에게 너무 시끄럽다고 쏘아붙였다. 그녀의 엄한 표정에 이리스와 티아는 일제히 사과했다. 미츠키는 차갑게 돌아서서 떠났지만 갑자기 다시 돌아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유우가 가장 잘못했다고 말했다. 유우는 자기 이름이 불리자 움찔했지만 고개를 숙여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개인실에서 미츠키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태도를 보고 유우도 그녀가 무언가에 삐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갑자기 미츠키가 타이핑을 멈추고 그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녀는 학원에 괴물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 다른 곳에서 전송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다. 미츠키는 유우의 총알이 중력을 무효화시킨 것을 언급하며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괴물을 높이 밀어올린 것에 대해 유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냥 한번 써본 것이라고 마지못해 말했다. 미츠키는 그가 너무 무모했다며 순간 화를 냈다. 그녀는 유우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들에 대해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다. 유우는 친구들과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그는 힘이 필요했고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바로 기억이었다. 유우는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모습에 미츠키는 슬퍼했다. 유우가 막 설명하려던 참에 미츠키가 갑자기 그의 말을 끊고 다른 문제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유우와 이리스의 키스에 대해 물으며 살짝 부끄러워했고 그 말에 유우는 잠시 굳었다. 유우는 당황하며 이전에 괴물과 싸운 후 이리스가 해준 감사의 키스에 대해 인정했다. 그의 대답을 들은 미츠키는 갑자기 침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갑자기 돌아보며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갑자기 미츠키가 유우와 이리스에게 사과를 해 유우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미츠키는 유우의 첫 키스 상대가 자신이었던 것이 이리스에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머뭇거리며 말했다. 미츠키의 이 말에 유우는 그 기억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 멈칫했다. 그가 한참 대답이 없자 미츠키는 서둘러 그땐 둘 다 너무 어렸으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유우에게 옛날의 키스와 약속에 신경 쓰지 말라고 제안했다. 유우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반박했다. 그는 그 기억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미츠키는 약속에 얽매이고 싶지 않고 괴물과 싸우며 노력해서 속죄하고 싶어 했다. 유우는 자신이 전쟁을 끝낼 것이며 그녀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의 말에 미츠키는 크게 감동했다. 그녀는 유우에게 기대어 정처 없는 공간 속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한 소녀가 끊임없이 싸울 의지를 잃은 미츠키를 위로했다. 부름에 따라 몸을 돌려 떠났다. 촉수들이 그 소녀를 뒤덮었다. 미츠키는 겁에 질려 끊임없이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늘 꾸던 악몽에서 벌떡 깨어났다. 다음 날 학생들은 학원 내 카페에 모였다. 티아는 모두의 안부를 묻고 챙기며 유우의 컵에 설탕을 넣으려 했다. 이리스가 갑자기 다가와 유우는 블랙커피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티아는 순간 화를 내며 단 것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리스는 재빨리 유우의 컵에 설탕을 넣었다. 티아는 지지 않고 컵에 설탕을 하나 더 넣었다. 이리스도 지지 않고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설탕을 넣어 모두를 질리게 만들었다. 리시아가 언짢아하며 두 사람에게 주의를 줬다. 갑자기 리시아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티아에게 고마움을 표하자 티아는 잠시 기분이 좋아졌다. 유우는 상황이 진정된 것을 보고 리시아를 좋은 아이라고 칭찬했고 그 말에 리시아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놀리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분개했다. 유우는 단지 그녀를 칭찬하는 것이라고 바로 설명했다. 그는 갑자기 그녀의 외모를 계속 칭찬했고 그녀는 살짝 부끄러워했다. 이리스와 티아도 칭찬받고 싶어서 일제히 유우를 압박했다. 학원에서 온 전화가 모든 것을 중단시켰다. 모두가 모이자 하루카는 움직이는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괴물은 붉은 광선으로 모든 것을 돌과 소금으로 만들 수 있었다. 괴물의 이동 경로를 보면 이 섬으로 오고 있으며 티아를 똑바로 노리고 있었다. 하루카는 이번 괴물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무인도로 이동해 섬과 함께 괴물을 섬멸할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논의가 끝난 후 이리스와 유우는 해변을 산책했다. 유우는 배로 이동하는 것이 그녀에게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할까봐 잠시 걱정했다. 하지만 이리스는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고 그 모습에 유우는 잠시 넋을 잃었다. 그는 늘 자신을 놀라게 하는 이리스의 강인함을 칭찬했다. 이리스는 스스로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유우가 갑자기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고 말하자 이리스는 멈칫했다. 유우는 그녀가 싫어하는 줄 알고 서둘러 사과했다. 이리스는 그가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서 부끄러워했다. 두 사람은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일행은 모두 계획대로 출발했다. 교장 선생님은 멀어져가는 배를 보며 몹시 마음 아파했지만 그 감정의 흐름은 갑자기 끊겼다. 미카가 배에 설치한 철봉에 가로막혔다. 모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계속 논의했다. 하루카는 다른 반에서 한 명이 파견되어 합류할 거라고 알렸다. 하루카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소개했다. 바로 호노카였다. 모두 호노카의 성적에 대해 감탄하며 칭찬했다. 호노카는 겸손하게 칭찬을 받으며 친근하게 모두에게 인사했다. 그때 티아가 달려와 방금 나타난 돌고래에 대해 알렸다. 아이리스는 서둘러 호노카를 이끌고 소란스러운 곳으로 갔다.
유우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선실로 들어갔다. 미야자와와 피르는 각자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둘 다 뱃멀미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꼈다. 유우는 그들이 배에서 책을 읽고 컴퓨터를 쓰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었다. 유우는 피르의 책을 빼앗아 그녀를 언짢게 했다. 그는 피르에게 뱃멀미가 나아지면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미야자와는 위협을 느끼고 컴퓨터를 꼭 껴안았다. 두 사람의 불만스러운 태도를 본 유우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그들이 쉬도록 자리를 떴다.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그는 미츠키와 리자의 다툼 소리를 들었다. 그가 다가가려 할 때 누군가 그를 끌어당겼다. 미츠키는 자신이 미자코에게 잘못했고 리자가 자신을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리자는 불만을 느끼며 미츠키에게 대신 책임질 필요 없다고 계속 따졌다. 유우와 아리엘라는 구석에 숨어서 나설 수 없었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리자는 화가 나서 미츠키가 계속 자책하며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자 자리를 떴다. 방으로 돌아온 유우도 몇 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 미츠키는 무심코 자신의 절친을 위험에 빠뜨린 적이 있었다. 그는 리자가 미츠키를 계속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피르가 찾아와 책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는 그녀의 상태를 물었다. 피르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에 대며 오늘 아주 많이 먹었다고 확인시켜줬다. 그 행동에 유우는 당황해서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피르는 그의 반응을 차갑게 보며 계속 책을 달라고 했다. 유우는 그녀에게 놀림당했다고 생각하고 장난으로 그 책의 결말을 말하려고 했다. 피르는 화가 나서 그를 밀어 넘어뜨렸다. 그녀는 세게 그의 입을 막아 그가 말하지 못하게 했다. 유우는 그녀의 손을 때려 애쓰며 설명했다. 자신은 이 책을 읽은 적이 없다고. 피르는 그에게 속은 것에 잠시 화를 냈다. 유우는 머뭇거리며 그녀에게 몸을 일으켜달라고 했다. 하지만 피르는 갑자기 손을 뻗어 그를 만졌다. 피르는 앞으로 책을 쓰기 위해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유우의 심장에 손을 댔다. 무심코 그의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유우는 이것이 예쁜 여자아이를 마주했을 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말에 피르는 잠시 멈칫했다. 피르는 그가 자신을 유혹하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냉정하게 부정했다. 갑자기 피르가 쓰리 사이즈를 언급하자 유우는 어쩔 줄 몰랐다. 유우는 미츠키와 리자 사이의 일에 대해 묻고 싶었다. 그는 두 사람이 화해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피르는 리자가 미자코 때문에 미츠키를 전혀 원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우는 그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유우는 미츠키를 갑판으로 불러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과 미자코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라고 했다. 미츠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할 용기를 내기 위해 그를 안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년 전 미츠키는 큰 폭풍이 치던 날 우연히 미자코를 도왔다. 미자코는 아름답고 밝은 소녀로 미츠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미츠키가 자신의 우상인 하루카가 그녀의 친언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둘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미자코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고난 통제 능력이 있어서 때때로 미츠키는 질투심을 느꼈다. 하지만 미자코의 진심 덕분에 미츠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렸다. 둘은 미자코가 항상 미츠키를 우선시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정도로 친했다. 한 번은 학원 전체에 거대한 괴물의 침입에 대한 긴급 공지가 울려 퍼졌다. 학생들은 서둘러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모두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동안 미자코는 갑자기 넋이 나가 그 괴물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하지만 미자코는 전혀 피하지 않았다. 미츠키는 서둘러 그녀를 안고 옆으로 피했다. 두 사람이 괴물의 촉수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미자코는 침착하게 모든 것을 마주했다. 그녀는 미츠키에게 떠나라고 말하고는 곧장 괴물을 향해 걸어갔다. 미자코는 미츠키의 눈앞에서 거대한 괴물에게 삼켜졌다. 그녀는 다른 괴물로 변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미츠키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미자코는 계속해서 친구를 위로했다. 미츠키는 활시위를 당겨 괴물을 향해 쏘아 피해를 입혔다. 그녀의 반물질 기술에 모두가 경악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하루카의 목소리가 미츠키에게 계속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미츠키는 미자코에게 해가 될까봐 반대하고 싶었다. 하루카는 매우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미츠키를 설득했다. 자신의 손으로 가장 친한 친구를 해치면서 울부짖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유우는 미츠키에게 리자의 용서를 받고 싶은지 물었다. 미츠키는 항상 자책하며 용서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유우는 리자가 용서할 기회를 주라고 제안했다. 미츠키는 자신이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리자가 자신을 원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유우는 오빠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그녀를 설득했다. 미츠키는 마지못해 그의 뜻에 따랐다. 다음날 아침, 리사는 유우에게 다가와 자신과 미츠키의 일에 끼어든 것에 대해 따졌다. 유우는 태연하게 그녀가 미츠키를 전혀 원망하지 않는다고 폭로해 그녀를 놀라게 했다. 잠시 후 리자는 피르가 이 일에 개입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미츠키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해서 그녀를 원망하는 척했다. 유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좋은 아이라 칭찬하고 리자에게 미츠키를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조언했다. 리자는 여전히 거만한 척하며 몸을 돌려 떠났다. 그의 등 뒤로 화산이 신비롭게 모습을 드러내며 격렬한 전투의 시작을 알렸다. 그때 기지 안에서는 로키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다음 순간 그는 디온의 방에 나타나 미스틸테인에 대해 인사를 건넸다. 그 후 그는 재빨리 길을 안내하며 로키에게 이전 데이터 수집 임무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 설명했다. 도착하자마자 디온은 위를 올려다보며 자랑스럽게 감탄했다. 장면은 유우와 동료들이 연기가 자욱하고 광대한 섬을 함께 관찰하고 있는 배로 전환된다. 티아가 갑자기 유우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고개를 숙이자 모두가 그녀의 불안을 이해한 듯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미츠키는 이미 답을 아는 듯 바실리스크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 침착하게 질문했다. 잠시 후 일행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잠시 후 호노카가 불려 나왔고 그녀는 즉시 자신이 직접 준비한 화산섬 소개자료 묶음을 내놓았다. 다 읽은 후 모두는 훨씬 더 들떠서 이곳의 온천에 대해 계속 논의했다. 모두가 평소 상태로 돌아온 것을 보고 하루카는 만족하며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당부했다. 수업이 끝나자 유우는 호노카를 불러 그녀의 배려 덕분에 티아와 모두가 기운을 차렸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 말을 들은 호노카는 당연하다는 듯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앞에는 아이리스가 신나게 모두를 온천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장면은 온천에 가지 못해 아쉬워하는 유우에게로 전환된다. 그때 갑자기 피르가 다가와 손짓하며 그를 불렀다. 알고 보니 그녀는 리자와 미츠키의 일에 대해 묻고 있었다. 유우도 자신이 한 일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르는 유우를 놀라게 하며 하루 온천 이용권을 꺼냈다. 마치 그의 소망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럼에도 유우는 다른 사람들과 갑자기 마주칠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다행히 피르는 이미 이럴 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는 그 혼자만 있을 거라고 천천히 안심시켰다. 밤이 깊었고 유우는 온천에 편안히 몸을 담그며 피르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갑자기 아이리스의 맑은 목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져 그는 당황하며 숨을 곳을 찾았다. 알고 보니 나머지 일행도 온천에 와서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한창 들떠 있을 때 유우는 문득 로키의 경고를 떠올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만약 들키면 어쩌나? 그가 더 생각할 틈도 없이 아리엘라와 미야자와 그리고 피르가 차례로 온천에 뛰어들며 그 뜨거움에 감탄했다. 호노카가 들어갈 차례가 되자 그녀와 아리엘라 사이에 수건을 벗을지를 두고 작은 논쟁이 벌어졌다. 잠시 후 아리엘라와 모두가 호노카를 설득했다. 다음 순간 티아와 피르가 유우를 언급하자 그는 피르의 장난에 매우 불쾌해했다. 유우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모른 채 리사, 아이리스, 티아 세 사람은 계속해서 태평하게 서로 싸움을 걸고 있었다. 유우가 숨어있던 큰 바위 뒤에서 갑자기 피릴의 목소리가 들려 그를 놀라게 했다. 유우는 망설임 없이 모두가 나타난 것에 대해 그녀에게 따져 물었다. 피릴은 여전히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건 널 위한 보상이라고. 유우의 마음과는 다른 대답을 들은 그녀는 당황한 그의 얼굴로 천천히 다가갔다. 유우는 자신의 순결을 지키려는 듯 목소리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의 비명은 재빨리 소녀들의 주의를 끌었다. 다행히도 미츠키가 전화 소리를 듣고 돌아와 알렸다. 내일 있을 리베 계획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다음 날 아침 바다 위에 바실리스크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것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 길은 얼음으로 변했다.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려는 듯 바실리스크는 큰 소리로 포효했다. 넓은 하늘 아래 화산섬으로 돌아왔다. TV 화면을 통해 디온이 유우 일행에게 인사를 건넸다. 곧바로 그는 크라켄과 레비아탄, 헤카톤 케이레스를 물리친 그들의 용맹함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잠시 멈춘 후 2초 정도 있다가 디온은 바실리스크를 처리할 무기가 있다고 말했다.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디온은 계속해서 그것의 풍화 능력에 대한 조사 과정을 이야기했다. 여기까지 듣자 티아의 얼굴에는 낯선 개념에 대한 모호한 표정이 드러났다. 유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녀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화면 너머의 디온도 때마침 바실리스크의 공격은 시간을 약 2000년 앞당기는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모두의 놀란 눈빛 속에서 자세히 분석한 후 그는 이 기술의 이름을 카타스트로피라고 짓기로 결정했다. 하루카가 모두를 대표해서 바실리스크를 처치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 질문했다. 디온은 그녀가 이 질문을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차분하게 시간은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합금인 미스릴은 이에 저항할 수 있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디온은 서둘러 그들이 만들고 있는 폭탄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실리스크 때문에 쓰러진 전우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보호력과 정확도를 높인 미스릴 외피 폭탄을 그의 엄격한 태도에 미야자와는 문득 두려움을 느꼈다. 이 광경을 본 유우는 호기심이 생겼다. 앞에 앉아있던 아리엘라가 재빨리 알아차리고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돌아섰다. 그들의 장난스러운 모습에 디오는 호기심 어린 말을 건넸다. 하루카의 얼굴은 그의 말에 부끄러워 점차 붉어졌다. 잠시 후 미스톨테이는 모두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푸른 하늘 위에서 디온과 관측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우와 티아가 있는 기지로 돌아와서 함께 노을을 보던 그녀는 그와 모두의 전투에 대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티아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유우는 괜찮을 거라고 다정하게 위로했다. 이어서 그는 그녀가 응원하러 와주면 전투에 더 힘이 날 거라고 말했다. 티아는 그 말을 듣고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 기뻐했다. 그녀의 두 눈은 주황빛 저녁 햇살 아래 빛났다. 날이 어두워지고 미스톨테인이 바실리스크에 매우 가까이 접근해 작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그럼에도 디오는 신중하게 논의했다. 큰 화면을 통해 유우 일행과 작전 계획을. 그는 이전에 조사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분석했다. 디온이 말을 마치자 티아의 다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응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에 유우와 한 약속대로 그를. 은빛 달빛 아래 바실리스크는 천천히 걸었다. 갑자기 그것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 예상대로 미스톨테이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것의 바로 위에 있었다. 관측실에서 디오는 결단력 있게 미스톨테인 투하 명령을 내렸고 순식간에 그것은 바실리스크의 시야에 들어왔다. 미스톨테인과 바실리스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것은 등에 있는 세 번째 눈으로 풍화 공격을 가했다. 1초 만에 미스톨테인은 신호를 잃고 파괴되어 디온과 모두를 믿을 수 없는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마치 모든 기력을 잃은 듯 얼굴이 어두워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었다. 유우 일행 쪽에서는 소식을 받자마자 티아가 갑자기 고통스럽게 땅에 쓰러졌는데 그녀의 몸에 있는 용의 인장이 갑자기 빛나며 뜨거워졌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본 모두는 걱정하며 티아에게 다가가 상황을 살폈지만 유우는 무력했다. 다음 날 아침 지휘함 위에서 항구에 정박 중인 하루카는 디온 소장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바실리스크에게 그들이 몰랐던 세 번째 눈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어젯밤 공격이 실패했고 엄청난 희생을 낳았다고 했다. 하루카는 그것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눈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물리쳐야만 전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티아의 안부를 물었고 그녀가 의무실에서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우는 디온이 티아를 립조직에 넘기라고 요구할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단지 소녀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연결을 끈 차로키는 왜 디온이 용의 인장이 색이 변했을 때 바로 소녀를 제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지 따졌다. 어차피 처음부터 닙이 그녀를 잡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디온은 아무 말 없이 침묵했고
항구에는 노을이 졌다. 의무실에서 호노카는 슬픈 눈으로 티아의 허벅지에 있는 깜빡이는 용의 인장을 바라보며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가 용의 인장에 손을 대려 할 때 회의에 가라는 전화가 왔다. 회의실에서 모두는 정룡 바실리스크의 세 번째 눈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공격 범위는 약 10km로 평소보다 2배나 멀었다. 그 파괴의 광선에 맞으면 수억 년의 수명을 잃게 된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수명을 얼마나 잃든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계획을 유지할 것이다. 기존 계획대로 그것의 공격 범위 밖 사각지대에서 다이아몬드 외피를 공격하는 것. 그것이 반응할 틈도 없이 빠르게 공격해야 한다. 그들은 섬을 사각지대로 삼아산 뒤에 숨어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섬에서 약 6km 떨어져 있을 때 지휘함이 미끼가 될 것이다. 티아를 태우고 수평선을 따라 북쪽으로 향해 섬이 정말로 그것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만든다. 정룡이 이동 방향을 바꾸면 일행은 산 뒤에서 일제히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일한 요구사항은 섬을 관통해 쏘는 것이다. 이 작전은 다크매터를 많이 소모하므로 하루카는 모두를 짝으로 나누었다. 한 명은 공격하고 한 명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지원 역할을 한다. 미츠키는 아리엘라, 리자, 미야자와와 짝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유우는 리자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조금 걱정했다. 리자는 작전이 시작될 때쯤이면 상처가 나을 거라고 티아와 약속했다고 말했다. 다음 조는 피릴과 호노카. 이것은 호노카의 첫 작전이기도 했다. 하루카를 지원하기만 하면 되므로 하루카는 그녀에게 침착하게 계획대로만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조는 유우와 이리스로 레비아탄과의 전투에서처럼 실력을 발휘하면 된다. 하루카는 정룡 바실리스크가 정말로 쓰러질 때까지 방심하지 말라고 모두에게 신중하게 일깨워 주었다. 그들이 아직 모르는 숨겨진 능력이 있을 경우에도 조심해야 했다. 마침내 모두는 전투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바실리스크가 파괴광선을 사용할 기회를 갖기 전에 멀리서 정룡 바실리스크가 천천히 섬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섬 뒤편에서 유우는 자신의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는 에너지탄을 발사했고 그것은 주변의 돌들을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공중에 떠오르게 했다. 하지만 에너지탄이 사라지자 효과도 사라졌다. 돌들이 떨어졌다. 이것이 레비아탄의 무중력 힘이었다. 순간 그는 교장 선생님의 말을 떠올렸다. 그가 용의 힘을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룡 크라켄을 물리친 후 그의 여동생 미츠키는 반물질 능력을 얻었다. 이것이 안전하다고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유우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조언했고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이 기술로 모두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 교장 선생님은 디들이 용의 힘을 훔쳤다는 대담한 역발상 가설을 제시했다. 인간은 그들의 힘을 훔치는 무서운 존재이며 먹잇감이 아니라 사냥꾼이라고. 회상이 끝나고 그는 이리스 쪽에서 나는 굉음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멀리 있는 바위들을 공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 유우는 이리스가 꽤 먼 거리에서도 명중시키는 것을 보고 아낌없이 칭찬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리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우는 다시 칭찬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는다고. 이 말에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이리스는 그날 해변에서 그가 했던 많은 말을 떠올렸다. 그 중에는 유우가 그녀를 알고 싶어하고 그녀 또한 그렇다는 말이 있었다. 현실로 돌아와서 유우는 궁금했다. 이리스가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첫 키스를 한 것이 괜찮은지. 이리스는 상대가 유우라서 괜찮다고 말했다. 유우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마음이 약해진 이리스는 손으로 그의 입을 막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슬프게 할 말을 해서 작전에 영향을 줄까봐 두려워했다. 설령 그가 그녀를 행복하게 할 말을 하려 해도 안 된다고. 그들은 티아를 위해 정신을 집중하고 싸워야 하니까. 훈련을 마치고 모두는 출전하기 전에 티아를 보러 의무실로 돌아왔다. 리자는 용이 소녀를 잡아가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녀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랐다. 티아는 힘없이 말했다. 유우와 모두가 돌아오길 기다릴게요. 유우도 약속했다. 정룡 바실리스크를 물리치고 그녀에게 돌아오겠다고. 바실리스크가 섬에서 15km 떨어져 있을 때 모두는 작전 개시, 지휘함은 즉시 출항했고 유우 일행은 조용히 섬 뒤에 숨었다. 바실리스크는
직진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낌새를 챘다. 놈은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목표를 재설정하고 지휘함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때 섬의 산 쪽에서는 공격을 맡은 이들이 무기를 소환하기 시작했다. 미츠키는 활을 소환하고 피는 마법서를 리자는 창을 그리고 유우는 핵사의 힘을 빌려 대포를 소환했다. 공격조가 자리를 잡자 지원조가 임무를 시작했다. 아리엘라는 미츠키에게 에너지를 전송하고 호노카는 피에게 에너지를 전송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몸속에 넘치는 에너지를 느꼈다. 미야자와는 리자에게 에너지를, 그리고 이리스는 유우에게 에너지를 전송했다. 그때 지휘함에서 바실리스크가 섬까지 6km 남았다고 보고했다. 하루카는 기습이라고 생각하는 이 공격 작전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유우 일행은 에너지를 최대한 모으려 애썼다. 발사 신호와 동시에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즉시 관통화살과 초자연적인 포탄, 에너지 구체, 그리고 불타는 창이 즉시 공격을 개시했다. 강력한 에너지 흐름이 암석을 꿰뚫고 붉은 용 바실리스크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날아갔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놈의 제3의 눈에 발각되고 말았다. 바실리스크는 주저없이 치명적인 붉은 파괴 광선을 쏘아 유우 일행의 공격을 막았다. 파괴 광선은 너무나 강력해서 유우와 소녀들의 공격을 집어삼켰고 심지어 역으로 날아와 산을 부수고 그들을 공격했다. 모두가 극도로 경악하며 이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 지휘함 의무실에서 티아는 감전된 듯 고통의 몸을 구부렸다. 밖에서는 바실리스크의 파괴 광선이 섬을 꿰뚫었다. 유우 일행이 무사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유우가 이리스에게 언젠가 그녀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이리스는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혔고 그녀 또한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한편 미츠키는 여전히 미사코를 죽인 죄와 속죄는 자신만의 것이라고 단호하게 생각했다. 그러자 리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미츠키를 꾸짖었다. 이 광경을 보며 티아는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티아가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밖에 모두가 그녀를 보며 걱정했다. 리자는 그 용들이 티아를 차지하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리자가 기술을 섬에서 놈을 향해 쏘자 붉은 용의 눈에서 섬에 있는 모두의 힘을 압도하는 강력한 광선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여러 겹을 꿰뚫었다. 바로 그때 유우가 서둘러 총알 한 발을 쏘아 이 강력한 광선의 방향을 틀었다. 말도 안 되게? 하지만 다행히 주인공 버프 덕분에 효과가 있었고 광선은 사라졌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지휘실의 하루카가 재빨리 명령을 내렸다. 전원 즉시 후퇴하라. 최대한 낮은 고도로 이동하라. 붉은 용은 다시 한번 섬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었고 파괴력은 엄청나게 높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지휘실에서 공격팀이 귀환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 말을 듣고 하루카는 즉시 속도를 높여 이 지역을 즉시 벗어나라고 명령했다. 그때 모두는 여전히 병실에서 티아를 걱정하고 있었다. 리자는 모두와 함께 티아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어 슬퍼했다. 모두가 도망쳤다. 아마 그들은 졌을 것이다.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갑자기 미츠키가 먼저 몸을 돌려 떠났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고 유우가 서둘러 따라갔지만 가기도 전에 하루카에게 붙잡혔다. 그녀는 유우 덕분에 모두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며 그를 격려했다. 유우는 이 공은 호노카의 것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작전은 실패했고 니플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한편 미츠키는 갑판에 있었고 유우가 그녀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눴다. 미츠키는 자신이 무력하다며 몹시 자책했지만 유우는 계속해서 그녀를 격려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미츠키가 리자와 한 약속을 언급하며 유우는 그녀가 계속해서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상기시켰다. 미츠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도 어느 정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위로를 받았다. 장면 전환. 유우와 미츠키는 붉은 용과 니플의 전투를 다시 보고 있었다. 유우는 니플이 자기들보다 더 잘했다고 평가했고 미츠키는 원래 계획을 재검토하며 그들이 수평선과 섬을 이용했고 심지어 이 붉은 용의 사각지대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듣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미츠키는 어떻게 그들이 발각되었는지 의아해했다. 그때 유우는 알아차렸다. 이 붉은 용이 그들을 공격할 때 제3의 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만약 그 제3의 눈을 사용했다면 그들은 분명
끝장이었을 것이다. 이를 깨달은 유우는 즉시 조종실로 가서 하루카에게 니플의 로키 요투네임과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유우는 로키에게 티아를 죽이고 싶지 않으며 새로운 계획이 있다고 먼저 말했다. 유우는 로키가 니플을 설득해서 미스틸테인 한 발을 빌려주길 바랐다. 유우는 미스틸테인을 사용하면 붉은 용을 처치할 기회가 아직 있다고 믿었다. 비록 이전에 미스틸테인이 놈에게 통하지 않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로키는 이번 한 번만 유우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유우와의 통신을 마친 후 로키는 즉시 디소장과 통신을 연결했다. 장면 전환. 유우는 모두를 회의실로 불렀다. 그는 니플의 전술이 붉은 용에 대항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미스틸테인에 없는 것은 충분히 두꺼운 미스릴 갑옷이었다. 만약 그들이 물질 변환 능력으로 그 부분을 보충한다면 그것을 사용해 붉은 용을 끝장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리자가 붉은 용의 제3의 눈은 미스릴까지 분해할 수 있으며 어떤 미스릴도 견딜 수 없어서 니플이 포기한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유우는 그것이 카타스트로피를 사용할 수 있다면이라고 반박하며 자세히 설명했다. 지금까지 붉은 용은 제3의 눈으로 카타스트로피를 2번 쐈고 활성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2번 모두 약 5초의 시간이 걸렸다. 게다가 놈은 우리에게 그것을 쓸 수 있었지만 쓰지 않았다. 즉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유우 일행도 다크매터를 한정된 양만 생성할 수 있다. 그것은 붉은 용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놈은 전력을 다해 미스틸테인을 파괴했고 5초 동안 텅 비게 될 것이다. 즉 공격 후에 무력해지고 그들은 바로 그 순간에 놈을 처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제3의 눈 공격을 5초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미스릴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붉은 용 바실리스크에게 도달할 수 있다. 논의 끝에 모두가 찬성했지만 오직 호노카만이 침묵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유우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호노카는 여전히 붉은 용을 처치하는 것을 우려했다. 호노카가 자신의 가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리스가 리자와 미츠키에게 일이 생겼다며 유우를 끌고 갔다. 친구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지만 미츠키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유우를 포함해 미츠키를 대신하겠다고 자원했다. 그리고 이때 리자도 그녀를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해냈다. 미츠키가 완벽한 전술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물론 그 안에는 모두가 등장해야 하고 여기 있는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를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것이었다. 그날 밤늦게 미츠키는 갑판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유우가 다가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미츠키는 어렸을 때 유우가 달래주고 곁에 있어 주었던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그녀는 문득 눈을 떴다. 그를 보며 두 사람은 미소를 짓고 즐겁게 대화했다. 말을 마친 미츠키는 떠나방으로 달려가 새로운 계획을 짜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티아의 병실이 엉망이 된 것이다. 유우는 즉시 로키의 모습을 떠올렸다. 유우는 서둘러 티아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때 그는 호노카가 티아를 안고 가는 것을 보았다. 유우는 즉시 막으려 했지만 호노카에게 막혀 뒤로 밀려났다. 이 익숙한 손가락 튕기기를 보고 그는 즉시 호노카와 킬리의 연관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호노카는 자신의 본 모습인 킬리로 변했다. 그녀는 살기를 띠고 미소 지으며 유우에게 인사했다. 킬리는 이 모습으로 유우와 마주하며 미소를 지었다. 유우는 이제야 그녀가 오랫동안 그들을 속여왔다는 것을 알았다. 킬리는 그들 그룹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느꼈다. 단지 이 외로운 길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조금 아쉬울 뿐. 유우는 티아가 바실리스크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킬리와 싸울 준비를 했다. 킬리는 그들에게 2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비웃었다. 붉은 용 바실리스크를 처치하거나 티아를 처치하거나. 하지만 그녀는 용처럼 사는 것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고. 죽음보다 더 나쁜 게 있겠냐고. 유우는 그 말에 세뇌당하지 않았다. 그는 티아는 인간이 되기를 선택했으니 그녀를 킬리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설득이 통하지 않자 무력으로 제압해야 했다. 킬리는 즉시 몸주위에 빽빽한 폭발탄을 소환했다. 당연히 유우보다 훨씬 강했다.
하지만 D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상대가 인간이기만 하면 유우는 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로키의 최강의 파푼이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우는 방패 파편 하나를 들고 신속한 발걸음으로 재빠르게 모든 포탄을 피하며 킬리를 제압했다. 킬리는 왜 유우가 자신을 죽이지 않는지 의아해했지만 유우는 티아가 선택했다고 말했다. 인간이 되어 킬리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그녀가 무엇인지는 자신이 정해도 좋다고 말했지 않냐며 그리고 지금 자신은 킬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고. 결국 킬리는 티아를 놓아주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바실리스크가 강력한 적수라고 일러주었다. 그 녀석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떠나기 전 킬리는 유우의 뺨에 입을 맞추며 그가 바실리스크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미츠키와 리자는 폭발음을 듣고 달려왔지만 킬리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들은 서둘러 티아를 의무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유우는 자초지종을 모두에게 설명했다. 바실리스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미츠키는 이전에 왜 실패했는지 이해했다. 그들이 실패했는지 알게 되었다. 장면이 바뀌고 군용기 안에서 미츠키가 다시 한번 작전 계획을 요약했다. 미스톤 투하, 위치는 고도 15, 0m다. 모두 NIP의 비행기로 투하 지점까지 이동한다. 피일과 미츠키가 미스톤의 방향 조정을 바실리스크와 충돌하기 직전까지 담당한다. 아리엘라는 최대한 많은 물리, 방어막을 전개해서 마이와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 리자와 미야자와는 폭발의 충격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방벽을 생성하는 임무를 맡는다. 동시에 예상치 못한 상황 해결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제3의 눈이 5초 이내에 공격한다는 정보를 확인하면 5초 이상 연속 공격 시 플랜 A를 실행한다. 두 번째 공격을 할 경우 플랜 B를 사용하고 회피를 선택하면 플랜 C를 사용한다. 어떤 계획을 사용하든 모두가 핵심 인물이다. 마지막으로 유우와 이리스. 두 사람의 임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팀원들은 차례로 비행기에서 미스톤 위로 내려오며 이번에야말로 정룡 바실리스크를 처치하고 티아를 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모두가 작전을 시작하자 정룡 바실리스크가 무언가 감지한 듯했다. 그 녀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이고 으르렁거렸다. 지휘함에서 하룩하는 정룡이 멈췄다고 보고했다. 아마 미스톤을 알아차린 모양이다. 모두가 3분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의무실에서는 티아의 용문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고통스럽게 산소 호흡을 하고 있었다. 미스톤이 위치에 도달하자 하룩하는 즉시 투하 명령을 내렸다. 그 후 그들은 고도를 조종하기 시작했다. 정룡 바실리스크는 피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모두 미스톤의 궤도를 재설정하기 시작했다. 피일은 작전을 위해 신중하게 고도를 계산했다. 아래에서는 정룡이 자세를 바꾸고 지난번처럼 미스톤을 막을 준비를 했다. 현재 고도는 10m였다. 그 녀석의 제3의 눈이 힘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파괴 광선을 쏘았다. 모두 이 기술의 지속 시간인 5초를 카운트다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제3의 눈이 5초 동안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하지만 미츠키는 아쉬워했다. 5000m 지점에서 공격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그녀는 모두에게 제3의 눈이 두 번째 공격에 대비하라고 일렀다. 리자가 분석했다. 아마 일찍 공격한 것은 두 번째 공격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일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이 그들은 고도 5000m에 도달했다. 이 거리라면 바실리스크가 카타스트로피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카타스트로피는 미스톤의 접근을 막을 만큼 강하지 않아서 녀석은 제3의 눈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 미츠키는 여전히 태연했다. 만약 정룡이 자신이 본 미래에 기반해 공격하고 그 행동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그 점을 역이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 녀석에게 예상치 못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미스톤이 제3의 눈의 두 번째 공격에 파괴되자 팀원들은 플랜 B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리자 일행의 모습을 보자마자 정룡 바실리스크도 자신의 암울한 미래를 보았다. 녀석은 머리를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리자가 던진 신성한 창이 녀석의 제3의 눈을 꿰뚫었다. 중상을 입은 바실리스크가 맹렬하게 포효했다. 이때 유우와 모두도 땅에 착지했다. 피일은 압축 공기구체로 공격했다. 미야자와는 묠리르 망치를 정룡에게 내리쳤고 이리스는 폭파 기술로 녀석의 견고한 방어막을 파괴했다.
미츠키와 리자 모두 미사코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굳게 다짐했다. 마침내 유우는 농룡 위그드라실의 힘을 빌려 강력한 반용기탄을 발사했다. 미츠키는 절멸의 화살을 쏘고 리자는 불타는 창을 쏘았다. 아리엘라와 모두도 공격을 지원했다. 근거리에서 포위 공격을 당하자 정룡 바실리스크는 버티지 못했다. 마침내 녀석의 몸이 폭발하고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의무실에서 티아의 용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유우와 모두는 성공했고 전원 생존했다. 리자는 미츠키의 훌륭한 계획을 칭찬하며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다. 리자는 미츠키에게 달려가 껴안고 감탄을 표했다. 그녀 같은 친구가 있어 자랑스럽다며 모두가 달려와 서로를 껴안고 축하했다. 높은 타반에서 디에는 정룡 바실리스크가 섬멸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로키의 개인 사무실에서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욕실에서 킬리는 태블릿 속 유우의 사진에 입을 맞추며 다시 만날 거라고 속삭였다. 미드가르 학원의 탑 위에서 교장 선생님은 승리해서 돌아오는 함선을 보고 기뻐하며 축하 파티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서인 미카에게 아직 학원 재건과 수리를 해야 하니 자제하라는 핀잔을 들었다. 미드가르로 돌아온 후 미츠키는 유우에게 그가 해준 일에 대해 고마워하며 어릴 적 약속대로 앞으로도 영원히 누구보다 오빠를 사랑하겠다고 말했다. 미츠키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자 유우의 머릿속에 동생과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리스와 석양을 보기로 한 곳으로 갔다. 유우는 위그드라실과 대가를 치를 때마다 기억의 일부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유우는 언젠가 더 큰 힘이 필요해지면 이리스마저 잊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을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했다. 이리스가 대신 기억해주겠다고. 설령 유우가 자신을 잊더라도 자기는 절대 유우를 잊지 않을 거라고 우린 영원히 함께할 거니까. 다음날 아침 미츠키는 유우를 끌고 교실로 달려갔다. 그곳엔 건강해진 티아가 있었다. 교실 분위기가 한층 활기차졌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유우와 브리닐드 반 소녀들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용을 섬멸할 때까지 서로를 위해 싸울 것이다. 모든 용을